미 노동부가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발표된 CPI 역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보다 완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 반영되기 이전의 수치로 물가 상승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방침을 오는 14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3,200달러대로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약세까지 겹치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투심이 안전자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역사에 남을 만한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뉴스들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반도체에 관한 관세에 대한 자세한 방침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도 이 다양한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까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관세 정책 여파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강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증시는 2023년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반등은 연준의 콜린스 총재가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힘을 받았고요. 또 중국이 대미 관세율을 125%까지 올리긴 했지만 양국 모두 더 이상의 관세 인상은 없을 거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미중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안도감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2.06% 상승해줬고요. S&P 500 지수도 1.8%, 다우존스 지수 역시 1.5% 모두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큰 변동성을 보였던 한 주였지만 결국엔 급등세로 마무리되면서 끝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 2.39% 오른 모습인데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 위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늘어나는 미국의 부채 부담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최근 장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살펴보시면 2.5%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주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한 모습입니다. WTI 국제유가 살펴보시면 2.38% 상승하면서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관세 프라이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원유 시장도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변수들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대체로 초록불 켜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이 대미 관세율을 125%까지 올리긴 했지만 적어도 관세 문제에 있어선 양국 간의 신경전이 일단락됐다는 안도감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목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메타를 비롯해서 넷플릭스 0.31%, 오라클 0.75%, 엑센추어 0.31%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자기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브로드컴 5%대 강세 보여줬고요. AMD도 역시 5.3%대 강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퀄컴도 3.61%
6.1%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요. 반면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5.75%대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주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 쪽은 대장주 중심으로 조금 견조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첫 주자는 바로 금융주들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대형은행들이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1.61%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또 6억 달러 규모의 엔화 채권을 발행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JP모건도 4%대 강세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0.95%대 약세를 좀 보여주면서 매출이 시장 기대를 약간 밑도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리테일 트레이드 쪽 살펴보시면 월마트와 코스트코 전부 상반된 흐름 보여줬고요. 이어서 의료기술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술 쪽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그래도 좋은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의약품에 대해서 한두 달 안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 중국이 대미 관세율을 125% 인상하면서 큰 타격이 예상됐던 나이키와 스타벅스도 이날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이키는 0.02%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스타벅스는 오히려 1%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주요 은행들로부터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4%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19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아이폰에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애플 주가는 4%나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에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을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중국산 제품도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취한 첫 관세 완화로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스마트폰 등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약 한 달 뒤엔 별도의 반도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새롭게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이번 면제가 일시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애플 입장에서는 아직 완전히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3.12% 상승해서 1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번 주에만 17%나 오르면서 작년 8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시티그룹이 목표가를 낮추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엔비디아는 3%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시티는 보고서를 통해서 관세 영향으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클라우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며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 163달러에서 150달러로 내렸습니다. 다만 투자 등급은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요. 한편 엔비디아는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AI 시대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는 지난해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20% 급증하면서 76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시면 1.86% 상승한 모습이고요. 아마존닷컴도 2%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18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비밀리에 전기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이조스는 미국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 오토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전기차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슬레이트 오토의 차량이 아마존의 배송용 차량으로 채택이 될 경우 관련 배터리 공급사들도 수혜를 입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알파벳 살펴보시면요. 알파벳 2.83% 상승했습니다. 이 구글이 AI 추론에 특화된 차세대 TPU 아이언우드를 공개하면서 AI 반도체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 신형 TPU는 HBM 용량이 기존보다 6배, HBM 대역폭은 약 4.5배나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HBM을 공급하는 국내 메모리 업체들도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업계에선 이번 발표가 메모리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7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관세 전쟁 우려에도 AI 확대를 위한 데이터 센터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메타 플랫폼스 살펴보시면 현재 0.5% 하락하면서 54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된 모습입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메타 등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슬라 살펴보시면 테슬라 0.04%대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미중 관세 전쟁 여파로 중국에서 모델 S와 모델 X의 주문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한때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면서 0.04%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다만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큰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국 소비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화웨이와 샤오미의 점유율이 크게 오른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최근 머스크는 유럽과 미국이 무관세로 나아가 사실상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노동부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2% 상승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상승했지만 2월의 3.2% 상승률보다는 둔화된 모습입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전달보다 4% 하락했고 식품 가격도 2.1% 줄어들면서 최종 수요 재화 가격은 0.9%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서비스 가격 역시 0.2% 하락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상치인 0.3%를 밑도는 수준인데요. 전년 대비로는 3.4%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데요. 하루 전 발표된 3월 CPI는 2.4% 상승하며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PPI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시행 전 발표된 것으로 다음 달 발표될 4월 지표부터는 관세 전쟁의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일시적으로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전자제품에 대해 약 한 달 뒤부터 별도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은 13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이 상호관세에서는 면제됐지만 반도체에 부과될 새로운 관세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품목별 25% 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이 면제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한두 달 안에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가 전자제품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반도체 관세 관련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미중 관세 숫자 노름은 끝, 롱심리 자극 하나입니다. 일단 지난주 뉴욕 증시를 좀 돌이켜보자면 정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패닉셀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이 90일 유예 뉴스가 시장을 모두 흔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로는 이 반도체에 관한 이 정책, 자세한 방침이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상호 관세 정책이 나오고 있고 이 협상의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요즘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매주 월요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런 상황이 네. 연중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하고 또 전망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무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계 경제를 전망하고 분석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변수 자체가 워낙 독특한 변수잖아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려면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있는 변수는 놔두고 그럼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내일 자충우돌, 또 모레 우충자돌 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할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중국을 제외한 교육국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왜 60일 유예도 아니고 120일 유예도 아니고 90일일까? 90일이 뭐죠? 한 분기입니다. 쿼터. 그러니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그랬지만 90일 전략을 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자신의 이 트럼프 이코노믹스로 주도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세계 경제를 끌고 오는 스타일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때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S&P 500 지수가 완전히 등락을 거듭하는데 이게 뭐 춤을 춰요. 그러니까 이제 유예한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 번째 2차 대전으로 가요. 2차 대전 이후에 세 번째 큰 하루 상승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충돌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 뭐 중국은 히토류를 비롯해서 6가지의 희귀 강물들을 미국으로 수출 안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속보로도 나왔습니다. 속보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건 이미 이야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속보가 더 이상 속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상당히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은 미국은 중국을 때려서 중국을 없애려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롱 심리가 자극되나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중국하고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충돌의 이 긴장감을 잔뜩 끌어올린 다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중국하고도 이제는 세계 경제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자, 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성과가 트럼프의 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걸 하는 거죠. 쭉쭉 세계 경제를 이렇게 트럼프 경제로 무너뜨려 놓고 그런 다음에 꽉 하고서 본인이 주도권을 쥔 다음에 중국과의 압박을 통해서 중국마저 백기를 들고 나오면 이 모든 전 세계적인 경제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냐? 도널드 트럼프. 이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걸 향해서 트럼프는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씩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관세인데 90일 유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반기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호 관세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유예해줬다고 90일, 그것도 90일 유예해줬다고 해서 와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 이 관세 정책에 구멍이 있나? 반드시 구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투자자 관점에서 뚫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일부 품목은 제외했죠. 왜 제외했겠어요? 지금 이거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신학기 되니까 PC도 사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스마트폰 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가격 올라가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민심하고 관련해 있어요. 바닥 민심. 그런 것 때문에 물론 한 달 후 반도체 관세 때 부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민심을 많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제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고드는 겁니다. 전자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뚫고 들어갈 수 있겠네. 삼성의 경우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보십시오. 기준이 없어요. 펑 하고 올라가죠. 펑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너무 우리가 지금 우리 진행하는 앵커도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크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일도 있구나. 아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어떤 구멍을 우리가 챙겨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정말 웃을 수 없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정말 지난주는 역사에 남을 만한 변동성을 또 가지고 갔습니다. 미중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또 이 관세에 대해서 일부 좀 제외가 됐지만 오늘 중으로 좀 자세한 방침이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빅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되는 가운데 좀 안정적일 것이다 예상되는 이 섹터가 바로 은행주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주들이 이 관세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눈물의 은행주 이런 꼬리표까지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상황 좋지 못하다고 보시나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학 개미 분들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네. 조금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시점 조절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제가 배당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참 트럼프 시대에 이기 때도 좋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이 금융주인데 실제로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것이 이자 수익이 있고 비이자 수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이자 수익이라는 것이 뭐 기업 공개나 인수합병이 있어야 은행에서 자금을 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은행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활발하게 안 일어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IPO, 기업 공개나 또 M&A 건수가 확 줄어들죠. 그런 게 있어야 왜 대대적인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바클레이 은행과 또 골드만삭스가 관여했습니다. 이래야 뭔가 IB 쪽도 숨통이 트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하면 경기가 안 좋아할 때 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이 고객들이 대출 이자를 연체할 위험이 있을 때에 예상 손실금을 미리 적립해 두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은행 금융권까지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건데 화면을 바로 보여드리게요. 지금 보십시오. 은행주 주가 단조 JP 모건이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네. 지금 버핏의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왕창 팔았잖아요. 현금화했어요. 이런 걸 보면 시티클럽도 워렌 버핏이 많이 가지고 있다가 왕창 팔았어요.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컨센서스를 보면 더 올라가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에서 대손 충당금의 컨센서스 그래프가 올라가면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비이자 수익 M&A나 IPO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쿼터별로 1쿼터에 안 좋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금융주보다도 지금 마치 워렌 버핏처럼 배당주 쪽으로 오히려 차라리 에너지 쪽으로 조금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좀 배당주 하면 그래도 은행주가 떠올랐었는데 은행에서조차 지금 뭐 수수료에 대한 수익 부분이 좀 낮기 때문에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 차라리 은행주보다는 에너지 쪽으로 좀 배당주가 높은 종목들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정책 중에 지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이미 시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관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물가 상승이 지금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오히려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카바나 같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관세를 자동차를 붙이면 일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오히려 이럴 때 중고차 시장은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고차를 찾으면서 이 관세 피해를 타격을 좀 피해가야 되겠다. 이런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판단되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까지나 뭐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동차 쪽으로 옮겨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생산하는 차들도 있어요. 하지만 GM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에서 차를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관세를 부과한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때 중고차 카바나가 왜 주목을 받느냐면 온라인 기반 중고차 업체인데 최근까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관세 정책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가져갈 수 있다. 심지어는 세계 최초로 2015년에 10년 전에 중고차 자판기를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목을 좀 못 받은 새 차가 쏟아지니까요. 또 뭐 테슬라 같이 전기차가 쏟아지니까요. 근데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사이에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5% 이상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런 걸 본다면은 오히려 중고차 업체로서 경기 둔화, 최근에 뭐 인플레 현상, 또 관세 이런 부분에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카바나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고차 관련 금융 판매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런 시기에 종목으로서 카바나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마존도 아마존 오토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중고차 거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좀 더 이 시장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좀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지금은 이 상승부를 켜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중고차 시장의 카바나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 서학 개미들, 이 해외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손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죠. 저가 매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이 나이키 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온다. 그러면 지금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에어 조단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 사실 가치라는 것은 운동화 한 켤레에 운동화를 수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데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내려가겠죠. 이 신발 가격이 앞으로 관세 때문에 그러면은 오히려 이 주가 종목 주가는 내려가지만 이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해소되고 나면은 오히려 이때 저가 매수한 것에 대해서 효과를 또 빚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베트남에다가 46%의 관세 뭐 유예되기도 합니다만 중국의 34%, 인도네시아의 대체로 있는 신발, 의류가 주로 이제 이 생산대에서 미국으로 많이 이제 수입해 들어가는 국가들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키 같은 경우에 오히려 타격을 받지만 이때 주가가 내려갔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 뭐 테슬라도 그렇고 네. 서학 개미로서는 요즘 뭐 경전 동지할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지만 또 그래서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뭐 1분기, 2분기는 3분기까지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지만 또 지나서 내년 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 이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또 주목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제 우리가 뭐 서학 개미도 있지만 중학 개미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물가를 좀 못 살폈다. 금리에도 졌다. 또는 중국에도 당장에 오히려 중국에도 반사이익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샤오미에 주목하는 이유. 자, 표로 준비되어 있는 대로 샤오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엔비디아나 지금 바로 보시면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아이온큐까지 양자 이쪽이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수익률이 빠지는 상황인데 샤오미를 보십시오. 오히려 그 4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정리를 내드리면 이거죠. 샤오미 같은 경우 우리한테는 보조 배터리 정도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샤오미가 뭐다? 세계 글로벌 휴대폰 애플, 삼성 다음 3위 샤오미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도 우리가 뭐 중국 전기 자동차 하면 알고 있는 이름은 BYD지만 지금 9위에 오른 10위권 탑 10 내에 진입을 한 것이 샤오미입니다. 보조 배터리가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세 또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정부가 팍팍팍 밀어주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서학개미를 보면서도 또 중학개미 어떤 투자처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주식이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선을 돌려서 이렇게 중화권에도 좀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암호화폐 시장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어제까지만 해도 8만 5천 달러 선을 상회하는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8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9% 하락한 모습입니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훨씬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비트코인을 점차 성숙한 자산군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 3.55% 하락하면서 1,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올해 들어서 가격 하락률이 50%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편 5월 7일은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예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은 이 이후에 진행되는 푸사카 업그레이드에 관련해서도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XRP 살펴보시면 2.12% 하락하면서 2.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 반등과 함께 SEC와의 소송이 좀 합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하루 만에 30억 달러어치가 거래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도 전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먼저 살펴보시면 3.63% 하락해서 18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솔라나는 최근까지만 해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낙폭을 모두 만회했고요. 또 주요 8가지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강한 반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도지코인과 에이다는 2%대 낙폭 그리고 있고 체인링크도 3.5%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알트코인 역시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수익코인 4.71% 하락세 보이면서 3,238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발란체도 4%대 하락세, 스텔라루멘과 시바이누도 2.7%에서 9%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오늘 전반적인 코인 시장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즈 파트너스의 장아주 코인 에듀케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장아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좀 살펴보기 앞서서 관세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관세 카드가 좀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산 펜타닐 관세까지 추가를 해서 145%를 총 매기겠다고 나섰고요. 중국도 곧바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125%의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중국만 겨냥한 게 아니라요.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전문가님, 미국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 우리 주제가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데이터들을 짚어볼 건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서사를 한번 알아보셔야 해요. 관세 전쟁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무역으로만 국한시키긴 어렵습니다. 이것부터 아셔야 하는데 미국은 원래 중국에 관세를 붙였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을 경유를 해서 이 수출 우회 루트를 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베트남, 태국산 제품으로 이 상표가 붙여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2019년도에 베트남은 미국에게 0% 관세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백악관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중국의 우회 수출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를 거절하게 되고요. 결국엔 미국은 이 문제를 막기 위한 돌파구로 현재 이 관세를 매기게 된 건데 중국을 거쳐서 제3국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 전체적인 수출 루트에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동남아 국가들이라든지 이러한 제3국가들은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안전자산이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마저도 이 대규모로 덤핑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러한 혼란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90일 관세 유예 카드를 내밀었다는 건데 오늘은 이러한 서사들을 좀 끌어안고 전반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데이터들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이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역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겉으로는 그냥 즉흥적인 정책처럼 보였던 관세 조치가 사실은 이런 시장 심리를 흔드는 그런 꽤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어서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관세 정책이 나오고 나서 전반적인 경제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화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세 정책이 나오고 나서 시기별의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선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1차 정책이고요. 그때는 그렇게 크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하락 곡선이 시작이 되면서 관세 2차 정책의 시점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강경한 발언이 나왔었죠. 네. 그리고 본격적인 이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퍼즈라고
잠시 일시정지하겠다, 숨을 고르겠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면서 시장이 또 최근에 회복세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하나하나라든지 정책들 하나하나가 지금 시장의 심리에 얼마나 큰 위축 국면에 달했다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런 수치 이상의 시장의 심리적인 리스크가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첫 번째 관세 발언이 나왔던 이후에는요, 시장이 의외로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차 압박에다가 중국의 강경 대응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무너졌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요즘은 정책보다도 이렇게 말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일 정도로 조금 민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 미국 내부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미국 내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주간 기업들의 파산 건수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벌써 이 기업들의 파산 건수가요, 코로나 팬데믹만큼이나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관세는 이제 막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 파산 건수는 코로나만큼이나 올라왔다는 거죠. 네. 차트를 보시면 현재 붉은 박스 구간이 세 군데가 보이는데 첫 번째가 2008년도의 금융위기, 그리고 두 번째가 2020년도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최근이 이 빨간색 박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극심한 신용이라든지 이 소비 둔화가 맞물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테크 기업, 유통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이미 관세 정책에 대한 악재에 대한 선반영으로 줄줄이 몰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소비 위축, 경기 둔화, 그리고 고용 둔화까지 이어지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연준의 앞으로 금리 정책이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주의를 해야 하냐면요. 저는 이런 시장의 파산 뉴스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도 이 파산이 유동성 문제인지 아니면 실적 구조의 붕괴인지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은 언제나 반복이 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기회를 좀 포착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라든지 펀더멘탈에 더 집중을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자산군이 지금 이 침체를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금, 하이힐드 크레딧, 채권 금리, 그리고 글로벌 주식 지수, 원재재, S&P 500 지수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6가지 자산군이라고 하죠. 지금 이 자산군들이 경기 침체를 얼마나 소화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우측의 4개 자산군입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 MSCI라고 이제 전 세계 주식 지수거든요. 그리고 구리, S&P 500 지수. 이 4가지 자산군은 지금 무려 최근에 이 경기 침체를 100% 반영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시장 자체가 자산들이 지금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관세 정책이 아직 시작을 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4개 자산군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제일 왼쪽에 있는 금은 여전히 골드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극단적 위기에 오르면 제일 마지막에 움직이는 자산군이에요. 네. 시장은 지금 금보다 주식과 원자재가 굉장히 빠르게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산 가격들은 이미 경기 침체를 선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건 앞으로 시장을 풀어갈 수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침체 우려가 이렇게나 선 반영이 된 상태라면 앞으로 나오는 지표라든지 정책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고 나왔을 때 시장은 반등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반사 이익 랠리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지금 투자 심리는 굉장히 위축 국면에 바닥권에 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안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고, 그리고 앞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될 수 있겠다라고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최근 주간 파산 신고 수치가 역사상 3번째로 경고등을 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게다가 그래프 함께 살펴보면서 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자산들도 이런 경기 침체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세 정책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시장은 벌써부터 위기를 좀 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님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지금 이 많은 자산군들이 악재에 대한 선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이라든지 기술적인 이슈를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네크에서 낸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한 보고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진짜 비트코인이 단순히 투자의 목적을 넘어서서 비트코인이 실제 통화로서의 가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볼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우리 실생활에 실물 구현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라는 거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시장이 역대급의 출렁거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와중에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통화적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바네크의 보고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늘색 부분에 형광펜을 쳐왔는데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에너지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채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미의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립토 기반의 전력 수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프랑스의 국영 에너지 회사도 잉여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전력을 수요할 것인지 정책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들이 실제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우회하기 위한 이 디달러제이션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고 이미 비트코인은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차트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이러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해시레이트라든지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차트예요. 네. 여기 두 가지 지표가 교차되어 있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위쪽에 이제 뿌옇게 보이는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푸른색과 주황색이 해시레이트와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이 두 지표는 비트코인을 지금 채굴하려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그리고 플러스로는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건강한가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핵심적인 지표인데 차트를 보시면 해시레이트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굴 난이도 역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 국면에 나오고 있지만 네트워크는 사상 최고의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에 달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채굴자들이 몰린다는 건요. 단순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서 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수익이 날 거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그 수많은 전력 비용과 그리고 인프라를 투자하면서 이 감수하고라도 이 버틸 만한 판단이 나와야지 이 해시레이트가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이고 또 하락장보다 더 힘들다는 하락 횡보장인데 해시레이트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고도화된 채굴 시장이 이미 이 시장에 자리 잡혔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에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인 수익 목적이라면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채굴 경쟁을 보여준 해시레이트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 중이고요.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클수록 오히려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어떤 내용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비트코인이 조정분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다운 온체인 데이터를 몇 번이고 보여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드로우다운이 지금 마이너스 20%면 하락장 시작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21년도에도 고점 대비 50%의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17년도에도 60%의 조정이 나오면서
과거에도 정말 수많은 깔딱 고개를 넘겨왔습니다. 네, 결국엔 근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들 근데 그만큼 상승폭도 줄어들었잖아요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21년도 불장 이후에 하락장이 오고 나서 2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도 굉장히 조정분이 이만큼은 나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 국면을 반복하면서 최근 비트코인이 시너지를 모이고 있고, 그리고 가격을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다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조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하락과 행보를 오가는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드로우다운 데이터 살펴보면서 이런 흐름이 또 과거에 계속 있었던 그런 패턴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소식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일시적인 흔들림일지 혹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즈파트너스의 장아주 코인 에듀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14일 월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